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안전 또는 정보 보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갈수록 바빠지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인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과연 정보보호, 온라인 안전 이러면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사실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보면 무슨 메신저라든가 네. 뭐 인터넷을 아무튼 잠깐이라도 마비시키면 그렇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정부24만 하더라도 민원 서류를 전부 다 동사무소 가서 떼야 된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 여파가 아니에요. 맞아요. 또 모든 돈을 은행 가서 찾아야 된다. 이러면 또 되게 혼란스러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 안전이 어떤 기존의 물리적 안전만큼이나 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 마비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파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사실. 그렇죠. 국지적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고속도로 상황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 방송에서.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각각의 어떤 우리나라 인터넷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트래픽이 많이 몰려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고요. 또 국정원 홈페이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네네. 현재 인터넷 상황이 정상이다, 주의다, 경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각지의 고속도로를 보는 것만큼이나 인터넷 지도 같은 거를 맞습니다. 원활한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현황,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보안 유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로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다,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갑자기 이제 신문에 해킹 사고 기사가 자꾸 나면 네. 야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북한이 요새 대대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특히 그렇죠. 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리적 여건도 그렇고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킹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요. 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62만 건이다. 2만 건요. 네네. 100만 건도 넘어서. 네. 그래서 그건 공식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실제 그 수치를 쭉 보면 160만 건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공격들이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요새 이제 뭐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쪽도 요새 좀 증가하고 있고요. 추세는 그럼 어때요? 당연히 더 늘어나는 추세겠죠?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킹 공격, 사이버 안전 이런 걸 따질 때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IT 의존도입니다. IT 의존도. 네, 또는 인터넷 의존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엄청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는 고속도로 의존도 이거 높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난리가 나는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정부도 막 돌아가고 맞아요. 있고 인터넷 뱅킹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계좌 조회뿐만이 아니고 실시간 이체까지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터넷 의존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우리는 전원 수비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입장이 수비하는 입장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곤혹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막고 있는데 다른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가끔 펑크가 그렇죠. 나면은. 그러다 이제 뚫리는 것들이 기사로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 그래서 뭐 인터넷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낮출 수가 없죠. 없죠. 지금 뭐
우리나라 보고 국민들께 인터넷 뱅킹 하지 마십시오. 그쵸, 이제 하지 마.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셨을 때 현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뭐 나름 해킹이 많기도 하지만 방어도 어쨌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펑크가 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은 보안 의식이죠. 뭐. 보안 의식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으면 네. 사실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하세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는 실제 공직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께서 보안 의식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킹 시도가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해킹 안 당했다는 게 저 굉장히 운이 신기한 좋은 거다. 거구나. 이래서 사실은 뭐 보안 업데이트라든가 뭐 비밀번호 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안 의식에 있어서도 안전 불감증인가요? 좀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좀 길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심각성을 좀 알아볼 텐데 그 지난달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비교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해킹 조직이 법원 행정처 전산망 해킹에서 100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1000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일반 보안 의식이 조금 투철하지 못한 경우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2021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유출을 해 나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1014기가바이트죠. 이게 용량으로 따지면 A4 용지 26억 2,100만 장에 해당합니다. 감이 옵니다. 감이 안 오면서 그래서 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요. 자체도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금 밝혀진 건 한 0.4% 정도 지금 분석이 끝났고요. 나머지 지금 99.6%는 무슨 자료가 나갔는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많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자료 탈취라는 게 저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가져갈 거야, 뭐가 있으니까 가져가 이게 아니고 일단은 허점을 찾았으면 그냥 자료를 가져가는 일단 가져가고 겁니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뭐 어느 정도까지도 하냐면 우리가 뭐 암호 통신하면 안전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나 군에서 암호 통신을 하고 있어도 그것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풀어야지. 나중에 일단 네. 가져가고 네. 보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해킹이 일어난 시점이 그 지금 밝혀진 시점하고 차이가 있네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의미하는 건 또. 상시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냥 발견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네. 해킹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네. 이걸 작년 2월에 발견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해를. 뭐 좀더 그랬을 줄일 수도 수도 있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다는 것 자체를 늦게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분석해서 빨리 분석해서 이제 저 피해 복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자체가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인 규명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대법원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네. 이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14기가바이트의 자료가 과거 2년에 걸쳐서 나갔던 것 같다. 그런데 정확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랬구나. 근데 뭐 보니까 뭐 그 비밀번호 문제도 좀 지적이 됐고 뭐 비밀번호 오래 안 바꿨고 너무 쉬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원인이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전산망 관리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너무 쉬운 걸로 설정돼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이 비밀번호를 6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아니 그 팝업도 안 떴나요? 뭐 바꿔달라 그랬던 주기적으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 무시했나? 이것만 딱 보면 일단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아 일단 보안 불감증이 좀 만연해 있구나. 이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미 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산망 관리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도 그렇게 불감증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전산망 관리자 그 담당자가 실제로 뭐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분인지 또 그분이 고위직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네. 말단직에 있는 분인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법으로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반드시 임원급으로 네.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보면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실무적으로 해박한 분이라고 이해를. 일단은 임원급이기 때문에 네. 이거 신경 안 써서 사고가 나면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잘립니다. 책임을.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그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낫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또 법에서는 민간업체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과징금을 어떻게 부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조항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네. 해당 회사 전체 매출의 3%가 과징금입니다. 이건 엄청난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와.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외국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북한의 해킹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약간 막연하게나마 북한은 해킹 실력이 좋고 왠지 절박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북한의 해킹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되나요? 제가 이 인터뷰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고 궁금해요. 외부 강연 나가서도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뭐 북한은 해킹 실력이 좋아요 이러면 아 저 사람 또 자기가 저거 전공한다고 또 약 파는구나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북한은 외부랑 교류를 잘 안 하니까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네. 몇 년 전에 북한이 세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 여기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김일성 대학 뭐 네, 여기 그럴 수 학생들이 있죠. 나간 적이 수재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북한은. 그랬는데 그때 그 학생들 성적이 우리나라 뭐 카이스트 고려대 대표팀과 동률이었습니다. 아 스탠포드 대학보다 등수는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 대표팀 코치로 거기 가셨었거든요. 네. 그때 직접 북한 학생들 그 문제 푸는 걸 보셨는데 네. 컴퓨터 기본이 정말 잘 돼 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서 해킹 영재를 선발해서 해킹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 친구가 실적을 냈을 때 이 친구들은 북한 내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는 인터넷 환경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다가 어떤 기지를 차려놓고 해외에 있는 컴퓨터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 해킹 부대들이 유럽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중국 쪽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실적만 잘 내면 네.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인력 수출과 그렇죠.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럼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공격들도 북한 소행이라고 할 때 그게 꼭 북한의 기지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북한 소행이야, 이건 중국 소행이야, 뭐 이러고 얘기할 때 이제 뭐 댓글 같은 걸 보면 네. 뭐 인터넷 IP 주소 추적은 얼마든지 저거 회피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단순히 IP 주소가 뭐 어디서 왔다. 이거 가지고 뭐 북한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자를 특정할 때 이거는 어떤 범죄 조직의 어떤 범죄 패턴인데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해킹 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부에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유형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네,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경유해서 공격을 시도했네, 이 모든 걸 가지고 해킹 패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어떤 조직의 소행일 것 같다라고 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전문 기관에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게 다 끝났을 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컴퓨터 능력이 좋은 북한에 유출이 된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인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직결된 자료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일단 법원에서 나간 자료는 뭐 0.4%밖에는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 0.4%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네. 이게 이제 개인 회생 관련 자료였다. 개인 회생. 우리 개인 회생 신청서 이런 거 네.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네. 99.6%는 사실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99.6%에 대한 어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궁금한 게 뭐가 해킹됐는지는 확인이 돼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흔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구나. 그럼 이 자료가 나갔겠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추정으로. 로그 기록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로그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여관이든 어디 들어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여기 들어왔다 수습했다 이렇게 뭐. 그거 대장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들어가면 어느 주소로부터 어떤 컴퓨터가 몇 시에 어떻게 접속했다 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해킹이라서 그 로그 기록이 안 남아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숙박장부를 계속 몇 년치를 보관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99.6%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고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내지는 포기하거나 그렇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법원 행정처 자료니까 뭐 개인 회생 관련 자료를 북한이 그렇게까지 막 안보와 직결해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난 4월엔 또 무슨 국내 방산 기술 탈취 목표로 해킹했다 뭐 이런 얘기 북한 공격 얘기가 또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거는 방산 기술이니까 더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정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방산 관련 자료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건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내부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있고 네. 내부 회사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내부 회사 컴퓨터들은 인터넷과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용 PC는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만 인터넷 검색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침투했는데 네. 과연 그럼 인터넷 검색용 PC까지 간 거냐? 아니면 개발자용 PC까지 들어간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이 돼야 중요 자료가 나갔다.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한 내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메일 내용 정도가 나갔다.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네. 사실은 북한이 방산업체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방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협력업체, 유지보수업체 이런 곳 PC를 노렸다는 겁니다. 네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급망 공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왜 그런 KBS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아마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거 쓰실 네네, 텐데 네. 이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KBS가 직접 만들진 않죠. 그렇죠. 보통 외주업체가 만든 네, 걸 사다 쓸 쓰기도 하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해커들 입장에서는 KBS를 직접 뚫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KBS가 이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프로그램 그걸 만드는 업체를 해킹합니다. 그러면 그리고선 그 전자결제 프로그램 안에다가 백도어 같은 걸 숨겨놓는 거죠. 그럼 그게 제대로 검사를 안 거치고 반입이 들어오면은. 되면 요 KBS 내부망까지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산업체나 이런 어떤 주요 기관을 뚫을 때 이런 하청업체, 외주업체를 이용해서 내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시도가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지능적이네. 그럼 그때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됐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든 또 접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요새 인터넷을 아예 안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AI 하려고 그래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쓰려고 그래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 완벽하게 인터넷과 단절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연결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양상 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거나 또는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줄이려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 정부 쪽에 보시면 우리 정부의 보안 정책이 사실은 그렇게 세련된 정책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무슨 말씀? 극단적 보안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는 지금 모든 주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방산업체, 군 여기는 내부에 있는 모든 PC는 인터넷과 끊어 단절시켜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망분리 정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망분리 정책. 네. 물론 이걸 계속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인터넷 안 쓰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AI 강군 육성하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다 AI 한다고 그러고 클라우드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다 끊어져 있는데 AI나 클라우드 할 수가 그쵸, 없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위반하면서 AI나 또는 클라우드를 쓰려고.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회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네. 거죠. 이러다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방산업체 직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야 우리는 인터넷과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안 돼.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비밀번호입니다. 아, 우리 비밀번호 2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죠. 네, 90일 뭐 이렇게 그렇죠.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 2-3개 정해놓고 종이에다 써놓죠. 그리고 돌려가면서 계속 바꿉니다. 이게 극단적 보안 정책이 사람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요. 사실은 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라. 이 제도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제도 만들었던 사람이 은퇴하면서 잘못됐다. 내가 제일 잘못 만든 제도가 이거였다. 극단적 보안 정책, 즉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극단적 보안 정책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한 번 제대로 잘 된 만들어서 그냥 오래 쓰게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렇군. 우리랑 정말 다르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 보안 정책은 조금 세련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건 극단적 보안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한 거 아니면 그걸 통해서 보안 의식이 더 나태해질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해서 못했다는 거죠. 그 부작용을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다는 그래서 게. 보안 정책은 합리적 어떤 생각하에 어느 정도의 사용 편리성, 여기서 사용 편리성이라는 건 AI나 클라우드, 재택근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이런 걸 고려하면서 보안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미국 정책은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랑은 갭이 큰가요? 미국 좀 정책. 크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런 보안 정책을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극단적 보안 정책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를 내리셨고 지금 국정원과 안보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당장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스미싱 범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미싱 범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청첩장, 부고 문자 뭐 이런 걸로 오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미싱 얘기하면 또 스미싱이야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해킹 기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미싱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스미싱 문자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결합돼서 날라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 문자를 클릭하면 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순간 그 PC, 그 스마트폰은 해커가 100%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려야겠네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일단은 해커가 스마트폰을 장악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난 GPS 꺼놨는데 원격에서 GPS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격에서 녹음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의실에서의 대화 내용, 그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까지도 다 녹음을 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해커한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부 목록이 있으니까 그 목록을 통해서 친구나 지인한테 똑같은 문자를 보낼 보내서 수 있어요. 또 그렇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의심된다 이러면 무조건 전문가한테 가서 진단부터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상의해야겠네요. 아, 그렇군요.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뭐 오늘 한 번으로는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궁금한 게 많은데 뭐 교수님 또 조만간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첫 방송에 나와주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생활화해라라고 이번에 좀 이렇게 당부하실 게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중 인증이라는 걸 좀 생활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어려워요. 이중 인증이라는 건 비밀번호 외에 네. 뭐 SMS 문자로 인증 한 번 더 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우 귀찮은 이런 그 걸 과정. 이중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다 트위터 하고 이 있죠. 모든 업체들은 요새 이중 인증을 권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분이나 특히 언론인분들은 항상 이중 인증 켜시라고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업데이트를 좀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업데이트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 앱 업데이트 하세요, OS 업데이트 하세요. 잘 안 이렇게 뜨잖아요. 하잖아요, 또. 그건 즉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업데이트 메시지는 해커들도 보니까. 아, 그럼 해커들이 그 업데이트 메시지를 분석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바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다시 공격이 시도되거든요. 그럼 업데이트 하신 분은 안전한 거고 업데이트 안 하신 분은 취약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업데이트가 항상 최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미싱 문자를 눌려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동작이 안 될 확률이 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업데이트 생활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꼭 생활화하는 걸로. 네, 교수님 다음에 모실 때는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그런 국정원 지도라든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지도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함께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